이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내년은 더 심해질 거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더 심해질 겁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네. 그리고 국민연금, 이런 수많은 그런 투자자들이 이미 그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랑 또 그린 인플레이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실 그린 인플레이션이 결과적으로 뭐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사실상 그런 화석 연료를 안 쓰고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약간 좀 구조적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볼 수 있는 것이 ESG라고 해서 아무래도 뭐 환경, 뭐 지배구조,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엮어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글로벌 운용사들이라든지 여기저기에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로 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체감적으로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뭐 그래서 뭐 환경 관련돼서 잘 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냐, 실적이 뭐 좋냐. 근데 그런 거 봐서는 딱히 체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ESG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올해 말씀 많이 드렸고, 네. 이제 시작을 할 때 E는 뭐 환경이고요, S는 사회입니다. 네네. 그리고 G는 이제 지배구조예요. 네네. 이런 거 한 게 아니고, 네네. 제가 이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는 기후위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네. 만약에 기후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ESG 투자해봤는데 돈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발버둥 중에 하나가 ESG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쉬워요. 네네. 그럼 기후위기 다 아는 거 아닌가? 뭐 다 알잖아. 심각하다며. 네네. 그거 끝. 이러면 안 되고요. 진짜 얼마나 심각한지를 숫자적으로 체감시켜 드리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숫자가,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제 발표한 2019년에 발표한 숫자입니다. 첫 번째 숫자가 1.5도씨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산업혁명 이후로 네네. 지구 온도가 1.5도씨 이상 넘어가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네. 막자라는 게 첫 번째 숫자입니다. 네네. 근데 1.5도씨 올라가면 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구 온난화? 일단은 바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부작용은 뭐 이렇게 예측이 안 된다? 누가 왜 1.5는 누가 정한 거고 뭐 왜 그런 거지? 이 생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볼펜심을 열어보면, 그 볼펜 뚜껑을 열어보면은 스프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스프링을 살짝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돌아가죠. 그렇죠. 용수철이니까. 네. 복원력이라고 하죠. 네네.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걸 세게 잡아당기면 네.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늘어나 있겠죠? 돌아가질 않아요. 네. 지구의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온도도 더워져요. 그러다가 빙하기 오면 다시 추워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네네. 복원력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1.5도씨 넘어가고 2도씨 넘어가게 되면 복원력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이상 올라가게 되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마치, 야, 우리 지구 탄소 중립해가지고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좋은 세상을 줘야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지구 온도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네네. 뭘 그렇게까지, 다시 어떻게 하다 보면 돌아갈 수도 있겠지. 뭐 네가 어떻게 한다고. 근데 이제 얘가 말씀을 드리면 구조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산화탄소를 바다가,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70%를 바다가 흡수합니다. 네. 근데 혹시 따뜻한 콜라 드셔본 적 있으세요? 따뜻한 콜라요? 따뜻한 콜라. 아,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맛이 없잖아. 왜? 네.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아.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네네.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못해요. 아.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다가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못합니다. 뱉어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다가 어느 순간 이상 되면 걔네들이 이산화탄소 배출하기 때문에 그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두 번째 숫자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5기가톤을 줄여야 돼요. 1.5도를 막기 위해서는. 네네. 19년부터 줄여야 되니까 25기가톤을 줄여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56기가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줄여야 되죠. 네네네. 근데 절반 정도 줄이기 위해서 2019년에 추정한 당시에 줄여야 되는 그 속도가 7%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7% 이상씩 줄여야 돼요. 네네. 근데 우리는 안 줄였잖아요. 올해도 하나도 안 줄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2022년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3년 동안 안 줄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줄여야 되냐? 한 15% 정도 줄여야 됩니다. 매년. 그래야 25기가톤을 줄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야 1.5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잠깐만, 근데 얼마나 이게 7%? 15%?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네네. 경제가 마비가 됐죠. 그렇죠. 활동을 안 하고 사람들이 집에만 있었죠. 여행을 아무도 안 갔잖아. 공장문도 닫았잖아. 그럼 많이 줄였겠죠. 11% 줄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15%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5% 줄였다 치고 25기가톤을 줄였다고 치면 괜찮아지는 건가? 25기가톤을 줄이면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북극하고 남극에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영구적으로 녹지 않은 얼음이에요. 네. 한 번도 안 녹아서 80만 년 전부터 안 녹아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막 시조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룡 막 이런 것도 다 같이 얼어 있어요. 꽁꽁 얼어 있는 거죠.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네. 놀랍게도 거기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구동토층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되는 이산화탄소의 규모가 약 1672기가톤입니다. 그 얼음 녹음 끝나네요, 그냥. 아까 제가 뭐 네. 바다가 높아져도 끝나고 네. 얼음 녹아도 끝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용수철이 늘어나면 다시 안 돌아온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1.5도 올라가면 그리고 이제 1.5도는 이제 2도씨까지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가면 우리 큰일 나니까 1.5도 막자는 거였고 네네. 2도씨까지 가게 되면 이미 제가 말씀드린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이 왜 기후기후 난리냐? 이유가 있는데 영구동토층이 이미 녹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요. 시베리아 지역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엄청난 싱크홀이 생깁니다. 왜? 그 밑에 있는 영구동토층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미 영구동토층은 녹고 있고 거기서 이산화탄소 규모가 나오고 있어요. 바다의 온도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기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를 인식하는 것이 ESG 얘기하는 데 처음이에요. ESG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를 뭐 더 좋은 세상 이게 아니고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대답해 주시는 게 됐다 그러면 모르겠고 그냥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나이 드신 분들 나는 다 살았는데 뭐 살만큼 살았고 뭐 자식들이야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요. 나이 어린 분들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줄인다고 하더니 왜 안 와도 안 줄이냐. 네네. 소리를 지르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다 가르치고 이대로 가면 지구가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걸 다 가르쳐 놓고 왜 이산화탄소 줄인다고 말만 하고 하나도 안 줄이냐. 툰베리 같은 애들이 나가서 막 그렇죠. 네. 시위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거 내가 살 텐데.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도 너무 심하고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제도 뭐 존 맨친이라는 분이 그 빌드백 베러라고 해가지고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에서의 그 기후 환경에 들어가야 되는 그 법안을 반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반대했는지 봤더니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의 상당 부분이 석탄 트레이딩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찬성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저기 엄청난 그 후원금을 석탄, 석유 관련 기업들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반대한 거예요. 네네네.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많아지겠죠.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이호석 팀장 ESG가 어쩌고 하는데 ESG 주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뭐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우왕좌왕할 것 같습니다.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해요. 그렇죠. 네. 지구의 상황이 이렇게 되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알게 될 거고 이상 기온 현상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게 올해가 끝이 아니고 내년에는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 올해 하나도 안 줄였어요. 내년은 더 심해질 거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더 심해질 겁니다. 매년 더 심해질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안 되는데 뭐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안 돼. 네가 뭘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옆에 있는 애들도 따라하지.
그게 이제 테슬라인 거죠. 네. 테슬라가 전기차를 안 만들었으면 지금도 내연기관 차들은 그냥 내연기관 차 만들 거예요. 그렇겠죠. 네. 얘가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태양광을 이렇게 기술 개발하지 않아서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으면 지금도 석탄 떼고 막 하자고 할 거예요. 왜? 어차피 돈 비싸서 못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은 것처럼 보이지만 폴리실리콘 가격은 20분의 1로 떨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의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이게 대체를 한 해 만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과학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고 하는 것이 사실 지구를 지키는데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져요. 네. 지금도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ESG Motivated Investor라고 얘기합니다. ESG 잘하는 네.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혹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의지를 가진 기업에게는 내가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낸 투자를 해줄게. 라는 거를 ESG Motivated Investor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ESG 진심인 투자자인 거죠. 네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당장은 그래도 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네. 제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나는 돈을 벌어야지. 이게 대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르웨이 국부펀드, 네.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데일리 길포드라든지 이런 수많은 그런 투자자들이 이미 그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나는 좀 돈 덜 벌어도 돼. 네가 좀 기술 좀 개발해가지고 좀 지구 좀 살려줘.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투자들이 이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러니까 ESG 한다고 하는 회사에 현혹돼가지고 ESG 투자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네네. 진짜 길게 보셔서 ESG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에 를 응원해 준다라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언젠가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느 순간은 가파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하고 버틸 수는 있겠죠. 네. 언제까지는. 그러나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임계점에 도달하면 정말 폭발적으로 이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눈으로 이제 점점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들에서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댐을 건설하고 있어요. 베네치아가 작년 12월 달에 완전 침수되고 나서 네네. 베네치아에 관문을 짓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배가 지나다니게 하는데 네네. 해수면이 올라갈 것 같으면 관문이 올라가는데 그 관문의 규모가 한 덩어리가 300톤이고 이걸 다 짓는데 8조 원의 돈이 든 정도의 관문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이미.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해수면이 올라갈 거라는 거를. 네네. 해수면이 올라가면 베네치아는 언젠가 침수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8조 원을 들여서 하고 있죠. 이게 비단 베네치아 문제가 아니고요. 덴마크의 코펜하겐, 네. 그리고 심지어 뉴욕도 지금 관문을 짓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올해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제 올해 일어났던 일 중에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미국의 그 마이애미 지역에서 콘도가 하나 그냥 느닷없이 뜬금없이 무너졌거든요. 무너졌어요, 그냥? 네. 그냥 있던 콘도가 무너졌어요. 어. 왜 무너졌나 봤더니,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이거 해수면 상승이 때문에 지반이 약화돼가지고 무너진 것 같다. 근데 아직 뭐 그거 원인이 그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건물들이 하나 더 생기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럼 뭐가 제일 문제가 될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이번에 파월이 만약에 안 됐으면은 브레이너드 이사라는 분이 연준 이사가 됐었을 텐데, 연준 의원이 의장이 됐었을 텐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기후 위기는 이거는 금융 위기보다 훨씬 심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금융 위기가 기후 위기가 어떻게 금융 위기야?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사고 실험을 해보면 돼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저 건물뿐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것도 무너질 것 같은데 저거는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 네네. 라고 생각하면 뭐부터 할까요? 이사 가겠죠? 이사 가겠죠. 네. 그쪽 부동산 값 떨어질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거기에 대출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을 담보로 나간 대출은 회수하려고 하겠죠. 네네. 그 회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 미국의 서부와 동부에 있는 수많은 집들 담보로 한
모기지 백드 시킬 때 MBS의 가격의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꾸 아까 인플레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위험인 거예요. 부채기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후 위기를 막지 못하면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브레이너드 이사가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험도 문제예요. 누가 보험을 해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네요. 보험회사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리스크를 체크하는 데가 재보험사들이에요. 보험사들이 지금 큰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네네.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한 뭐 2, 3년의 기간을 봤을 때 인류가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될 거냐, 좀 더 중요한 인류가 힘을 합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가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 기후 문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모티베이티브 투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모티베이티브 투자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관련 그런 친환경이라든지 그쪽 산업은 좀 길게 보시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